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가명강 네 번째 시리즈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 입니다. 이재열 지음,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1세기 북스입니다. 한강의 기적에서 헬조선까지 잃어버린 사회의 품격을 찾아서. 자,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살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라고 해서 가봤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척박한 환경이라고 해도 익숙함이 주는 편리함을 따라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제 주관입니다만 뭐 예를 들면 뭐 베트남의 정글지대에서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승리하지 못했잖아요. 그 환경이 주는 척박함이 있지만 그곳에 익숙했던 베트남인들에게는 편리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홈그라운드가 주는 이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다시 태어났는데 제 기억을 어느 정도 가지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거나 혹은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내가 경험해 본 사회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는 사회학에 속하고 있네요. 사회학이란 일상생활부터 세계 체제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사회적 관계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고 성찰하는 학문이다. 사회학은 사회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쟁점들을 진단하고 미래의 변화상을 예측하는 일을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학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회학적 비판 정신은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필수 자원이라 할 수 있다. 라고 정의하고 있네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요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습관. 사회에서 집단으로 발현되는 마음이며 개인의 정신으로 환원되지 않는 독특한 속성을 갖는다.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되는 지배적 가치관으로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내면화된다. 베이비붐 세대. 전쟁이나 불경기 직후 사회적,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출산율이 증가할 때 태어난 세대다. 베이비 부머라고도 부른다. 이 베이비붐 세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학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는 단어죠. 베이비붐 세대. 에코 세대. 베이비붐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의 세대에 이르면 다시 출산율이 증가한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을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현상에 비유해 에코 세대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에서 1992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해당한다. 오, 저는 에코 세대 같네요. 네. 인적 자본. 사회 구성원들의 기술, 능력, 교육 경력, 지적인 잠재력을 뜻한다. 사회 구성원 개인이 지닌 유무형의 능력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를 자본으로 인식하면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사회자본.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 활동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물질재. 기본적인 의식주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재화다. 경제학자 허신은 경제 성장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물질재의 공급이 가져다주는 밀물 효과는 그 효과를 상실하게 되고 지위재의 중요성이 증대된다고 보았다. 지위재.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기능과 품질보다 그것이 가지는 이미지,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 재화다. 교통, 교육, 직업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지위제의 상대적인 가치가 결정된다. 중산층. 일정 수준의 소득에 달하여 여가 및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 집단이다. 대체로 중간계급, 경영관리직, 전문직, 기술직과 소득이 높은 자영업자가 이에 해당한다. 거버넌스. 국가 경영 또는 공공 경영을 의미한다. 국가가 여러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관리 체계다. GDP, 국내 총생산. 국가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계산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 가격이 매겨진 재화와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않는 가사노동이나 부모의 아동교육, 화폐 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환경 파괴나 대기오염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GDP로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GDP만을 놓고 뭔가를 비교하기에는 이제 세상은 조금 더 복잡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목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들어가는 글, 역설의 시대, 품격에서 그 해답을 찾다. 1부, 우리는 왜 불신, 불만, 불안, 삼불 사회가 되었는가? 한국인의 마음을 읽으면 한국이 보인다. 허무한 베이비붐 세대 대 불안한 에코 세대. 아픈 대한민국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 Q&A 묻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각 부마다 마지막엔 서가명강에서는 Q&A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2부, 당신은 중산층인가 서민인가? 저는 서민. 저는 서민이지 않을까 싶네요. 하면 된다의 신화, 한국형 성공의 기원. 한강의 기적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인 지금의 한국 청년들. 지금 한국의 청년들. 네, 저도 청년이니까요. 3부. 갈등은 성숙한 사회를 위한 자원이다. 대형 재난이 드러낸 한국의 민낯. 대구 지하철 사고와 세월호 사고. 불시대 나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4부. 존경받는 기업, 살고 싶은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그리다. 네. 해답은 사회의 품격이다. 부유한 한국에서 불행한 한국인. 경쟁에서 공존으로, 성장에서 가치로. 나가는 글. 갈등이 없는 사회는 생동력이 없다. 아,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갈등이 없다는 너무 평이하게, 무탈하게 흘러가는 세상에서는 뭔가 새로운 도전 같은 것도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새로운 것이 곧 생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분명히 저항이 있다라는 글귀를 본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새 한국 사회를 진단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많은 콘텐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책에서 가장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 어떨까요? 4부에서 해답은 사회의 품격이다.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글. 역설의 시대. 품격에서 그 해답을 찾다.
역설의 시대다. 산업화에 성공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이 되었지만 정작 국민 대다수는 이 모든 업적을 남의 이야기라고 느낀다. 행복감은 떨어지고 자살률은 세계 최고다.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민주화를 이룬 지 30년이 넘었는데 정작 투표장에 가는 유권자는 줄었다. 촛불혁명을 이루었다는데 시민의 정치 효능감은 바닥이다. 풍요의 역설이자 민주화의 역설이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경제를 더 성장시키면 해결될까? 아니면 민주화가 부족해서인가? 그러나 문제는 고용 없는 성장, 참여 없는 민주주의라는 데 있다. 이런 역설 사회의 해답을 사회의 품격에서 찾아보았다. 그것이 경제의 토대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겪어봐야 됨되미를 알 수 있다. 그 됨되미를 인품이라 칭하듯 사회에도 품격이 있다. GDP, 국내 총생산처럼 화폐 가치로 환산해 측정하기 어렵고 직선제처럼 가시적 제도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품격 있는 사회여야 경제 성장도 민주주의도 제대로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겪어본 이들은 안다. 더 나은 소득과 더 많은 선거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특별히 사회의 품격에 주목하게 된 것은 오랜 기간 사회학을 연구하고 강의한 경험 덕분이었다. 대학 신입생 혹은 사회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과목인 현대사회와 사회학을 진행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삶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통찰력을 발휘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고 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해 보자고 했다. 이런 수업을 하다 보니 교과서적 강의로는 성이 차지 않았다. 기덴스가 저술한 훌륭한 교과서가 있지만 친절한 이론과 개념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작 내 실존이나 우리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는 데는 충분치 못했다. 영국 사회의 주된 문제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상상력이었다. 개인의 생애와 사회의 구조, 그리고 그 사회의 역사라는 세 꼭지점을 자유롭게 오가는 것이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밀즈는 개인의 생애를 알려면 사회 구조 속 위치와 그 사회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야 하며 구조는 개인들의 생애가 역사적으로 쌓여 굳어진 것이고 역사는 개인의 생애가 교직해낸 흐름이라고 했다. 그의 설명대로 사회학은 현실 문제를 다루되 도구적이기보다 이상적인 가치를 논하며 이상과 꿈을 다루되 진공속 논리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현실을 토대로 한다는 매력이 있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사회학자가 된 지 곧 40년. 젊어서는 끊임없는 질문을 경험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연구 성과를 발굴하고 쌓아야 한다는 강박에 쫓겼다. 버려놓은 작업들이 대부분 공동 연구다 보니 맡은 몫을 정리하고 전체를 묶어내는 숙제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것을 찾는 일보다 길어올린 연구 성과를 잘 정리해 젊은 세대에게 이야기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됐다. 서울대학교에서의 사회학 강의는 20대 젊은 학생들을 만나 이들의 희망과 삶의 고뇌를 나눌 소중한 기회가 아닐 수 없었다. 이 책에서 독자들이 사회학이 가진 종합적인 상상력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개인의 행복이나 아픔이 내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하는 구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의 궤적이 나를 둘러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것. 또한 함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범위가 넓어질수록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사회적 역량도 커지고 제도화도 가능해진다는 것을.
가능한 한 쉽고 흥미롭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했는데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혹시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는 그동안 강의를 들으며 신선한 질문과 흥미로운 해석으로 젊은 세대의 상상력을 보태준 서울대 학생들, 지난 수년간 한국고등교육재단의 드림 렉처 프로그램에서 만나 초롱초롱한 눈빛과 진지한 질문을 보내준 각지의 고등학생들, 그리고 희망과 좌절을 겪는 청년의 눈으로 원고를 읽고 비평해준 두 아들, 현호와 찬호 덕이다. 만일 여전히 난해하고 어렵게 느끼신다면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두 남과 게으름 탓이다. 강연 원고를 풀고 깔끔하게 편집하는 데 도움을 준 21세기 북스의 장보라, 김담희 두 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19년 5월 이재열. 대한민국은 네트워크로 연결해 살아갈 수 있는 영토적 조건이 최상인 나라다. 이제 국민 모두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대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넓은 경제 영토를 배후지로 둔 매력적인 국가를 함께 건설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대한민국은 살만 나는 곳, 머물고 싶은 곳, 우수한 제품과 창의적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해답은 사회의 품격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표현하는 시대 정신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60, 70년대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것. 가난으로부터 탈출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보자는 의기투합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 정신이었다. 그리고 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시대 정신이 되었다. 그래서 과거의 독재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자 학생과 시민이 손을 잡고 민주화를 달성함으로써 아시아에서는 1등급 민주국가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질문했을 때 그에 쉽게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을 찾기는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우선 민주화 심화론이 있다. 민주주의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미 민주적 제도의 틀을 다 갖춘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일까? 대학을 예로 들면 현재 대학에서 총장의 권위는 많이 낮아졌다. 선거로 총장이나 학장이 선출되다 보니 출마하려는 이는 학생, 직원, 젊은 조교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아랫사람에게 제대로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학장도 똑같다. 거창한 발전 계획과 기금 모금을 약속하는 CEO형 총장의 비중은 커진 반면 시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단과 큰 방향을 제시하는 지적인 리더십을 가진 총장은 사라지고 있다. 더 많은 민주화와 더 많은 참여로 한국이 직면한 많은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게 되면 텅 빈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정치학자들도 있다. 참여의 폭과 범위가 확대될수록 결국 마지막 책임을 질 주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공이 많아지는데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론이 해법일까? 과거의 고도 성장기로 돌아갈 수는 있는 것일까? 성장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오히려 묻지마 성장이 낳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다. 게다가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의 경우 고용 없는 성장이 태반이다.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기술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전통적인 제조업의 경우 성장하는 기업이 많을수록 국내 산업은 점점 더 공동화가 되기 마련이다. 그런 탈산업화 산업 공동화가 이미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그동안 우리가 그 덕을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신흥개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빼앗기는 탈산업화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제 국내적인 시각만으로는 성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 돌이킬 수 없는 성장론을 고집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원래는 제조업을 참 잘했는데 요새는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그 제조업에서의 경쟁력은 이미 빼앗겼죠. 왜냐하면 인건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생산비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경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제조업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많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들은 여전히 선진국에서도 잘 네, 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제조업이라고 하면 뭐가 있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선진국은 선진국이다. 먼저 선자고요. 먼저 선자의 선진국은 착할 선자의 선진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주화도 경제 성장도 대안이 아니라면 지금 시대를 이끌어야 하는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 서울시립대 총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김진현 선생은 선진국의 개념을 말한 바 있는데 나는 이것이 꽤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의 앞설 선자를 착할 선자로 바꾼 것이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약자에 대한 배려나 공정성, 개방성, 규율 등을 뜻한다. 2011년 매일경제에서는 이를 선인프라로 지수화해 여러 국가들을 비교했는데 한국은 선인프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인프라와 국민소득 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되지 못한 이유는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가능케 하는 선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하버드 대학의 나이 교수가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을 제안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선인프라와 같은 개념이다. 그러면 선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 겪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들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품격 없는 사회의 여러 증상들은 무엇일까? 바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부족하며 제도와 법령을 양산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만연하는 사회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게 2019년에 집필된 책이거든요. 지금 이미 다 너무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작용들입니다. 안 좋은 점들, 증상들. 부작용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네요. 네, 그냥 증상들이. 잘 보시면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타인에 대한 공감력 부족하고 제도와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유지의 비극이 만연하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지금 현대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2025년인데 2019년에 쓰신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우리 그동안 악화되면 악화됐지 너 개선되진 않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슬프네요. 네. 저는 여기에 밑줄을 좀 긋도록 하겠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품격 없는 사회는 갈등이 넘쳐나는 갈등 사회, 모두가 화가 난 분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선인프라를 사회학자들은 금융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구별되는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사회적인 가치가 잘 구현되는 인프라인 것이다. 선인프라가 잘 작동하는 나라의 특징 중 하나는 행복감이 높다는 점이다. 물론 행복이란 개인들이 느끼는 것이지만 평균전 행복감이 나라별로 차이가 크다면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나라의 행복도가 뭐 평균적으로
다 계산을 해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일 텐데 그게 다른 나라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유엔에서 발표하는 행복 지수는 나라별로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느냐에 따라 평균을 보여준다.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삶의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느냐는 간단한 질문으로 구성된 행복감의 척도가 체계적으로 개인과 그 나라의 사정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그동안의 연구에 따르면 한 나라 내에서는 대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더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 국가 간 비교에서는 소득이 높은 나라라고 해서 평균적 행복감이 더 높은 것은 아니었다. 또한 평균적인 국민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감도 따라 높아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털린이 1972년부터 1991년까지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해 보니 개인 소득은 해마다 증가했지만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살림살이는 계속해서 나아지는데 사람들은 더 행복해하지 않는 걸까? 이것을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한다.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아무리 증가해도 행복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밑줄을 긋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일정 수준을 넘어선 재산을 가졌을 때는 더 이상 뭐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것은 제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이제 여러 권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종종 봤던 구절인 것 같습니다. 돈이 곧 행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진짜일까라는 질문에서 그런 대답을 좀 본 기억이 나네요. 돈이 어느 순간 많아지다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 행복에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개개인적으로 나는 뭐 이 정도만 좀 있으면 먹고 살만 할 것 같아. 이 정도만 있으면 뭐 걱정 없이 살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금액들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있어요. 저는 있는데 뭐 터무니없는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금액이죠. 뭐 1조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쉽지 않은 금액인 건 맞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소득과 행복도가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2012년 UN 데이터에서 한국의 행복 지수는 41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속 떨어져서 2018년에는 57위가 되었다. 경제력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꽤 상위권에 있어야 함에도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같은 곳의 행복감이 우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행복감이 전체적으로 낮았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다음 그림처럼 상관관계를 도식화해 보았다. 자, 저는 지금 도식된 표를 보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동남아의 저발전국들 행복감 잠깐만 우리나라가 저 끝에 있네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애매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행복감은 떨어지네. 그러니까 소득과 행복감의 이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도식인 것 같은데 좀 슬프네요. 근데 좀 그래도 기분 좋은 건 일본보다 높습니다. 일본보다 높네. 다행이다. 네, 다행이네요. 일본을 이겼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감이 월등히 높은데 왜 이들은 소득 수준에 비해 훨씬 행복해하는 걸까? 또한 동남아시아의 저발전 국가들 중에도 베트남, 태국, 방글라데시 등의 불교 국가들의 행복감도 소득 수준에 비해 높았다. 그런데 경제 성적에 비해 행복감이 유난히 떨어지는 곳이 동아시아 유교권, 남유럽의 가톨릭 국가들이다. 경제력만으로 행복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을 요하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다음 그림은 회귀선을 통제한 후 남는 행복감의 차이를 동아시아 국가와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다른 대륙 국가와 비교해서 보여준 것이다. 일본은 덴마크와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 유난히 행복감이 떨어지고 자살률도 높다. 대만과 캐나다, 한국과 이스라엘, 중국과 콜롬비아는 모두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 동아시아 국가들의 행복감이 훨씬 떨어진다. 자, 어제 제가 다룬 책이 한국 경제에 관한 책이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어제 읽었는데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기억하는 뇌, 망각하는 뇌라는 서가명강 시리즈가 있는데 갑자기 그게 기억나네요. 지속 불가능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에서 한국의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그 재벌 개혁 사례를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소개를 좀 드렸는데 한국과 이스라엘이 2019년 기준으로는 소득 수준이 비슷했나 봅니다. 저자분께서 같이 묶어서 제시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던 제가 그 성과를 알지는 못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는지 재벌 개혁이 성공했다면 한국에서도 뭐 구조는 좀 다르겠지만 조건과 구조는 다르겠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표를 보면은 콜롬비아, 중국 그러네요. 네, 소득 수준에 비해서 행복도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행복도가 훨씬 높아요. 물론 추세적으로 보면 소득이 높은 나라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소득 이외에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많다. 국가 간 비교를 해보니 투명성, 고등교육 이수율, 남녀평등, 불신, 언론 자유, 공적 사회 지출, 공공교육 지출, 민주주의, 가치의 양극성, 투표율, 경제적 양극화 등이 모두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팽배해 있고 제도와 정부를 불신하며 현실에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청년층은 위험을 기피하려 하고 사회적 의제에 대한 참여가 소극적이며 변화 의지가 부족하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각자 도생하되 경쟁이 심하고 공동체 의식은 낮다 보니 이 모두가 행복감이 떨어지는 사회적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 이는 사회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겪는 증상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품격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그렇다면 좋은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고 현실에 만족하며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해 창업과 혁신 노력을 기울이고 참여를 통해 능동적 변화를 끌어내려는 공동체 의식이 높은 사회. 이런 사회라면 국민들의 행복감은 높아질 것이다. 요새는 그냥 뭐 좀 그런 분위기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나만 좀 편하면 돼. 어, 공동체의 이익보다는 내가 편한 것을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종종 그 사람들이 튀어서 잘 보이는 건가? 그런 사람들이 더 많지는 않겠죠, 설마.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니까 보이는 거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소수였으면 좋겠어요. 다들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사회 질서가 다 망가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좀 되네요. 사회성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우리 시대의 미래지향적인 키워드를 품격 있는 사회라고 한다면 품격의 요체는 잘 통합되어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통합은 기계적으로 똑같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성이 잘 발현되는 유연함을 갖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성은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보여주는 구성적인 특징을 의미한다. 즉,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보여주는 출현적 속성이 곧 사회성인데, 예를 들면 사람들 사이에 신뢰와 공감이 넘쳐나는 사회는 응집성이 높고,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는 사회는 해체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음, 그래서 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보여주는 사회성에는 품격이 있는 것이다. 사회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축은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련성, 즉 미시와 거시의 연계다. 한 개인은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거시적인 차원, 즉 조직, 사회, 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그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어떤 누구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떤 곳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당장 회사가 아니라면 적어도 이 나라라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이중성을 갖는다. 즉, 공동체의 특징은 개인 간의 관계에 의해서 구성되지만 동시에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므로 그 영향을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체는 개개인의 활력과 자율성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창의성을 잘 살릴 수 있는 토대가 되어야 한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 공동체는 내가 이것을 떠날 수 없지만 대신에 공동체의 역할은 나를 억압하거나 뭔가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나도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나는 그 공동체로부터 뭔가 보호를 받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도움을 받고 그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뭐 그런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창의성과 자유가 절대화될 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의 창의성이나 자유와 공존할 수 있으려면 공동체를 깨뜨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공동체를 깨뜨리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런 분들이 이제 눈에 띄는 건데 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리함을 위해서 그 공공 질서를 망가뜨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해요. 그런 분들은 좀 자중해. 결국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 간에는 일방적인 압도보다는 상호 긴장의 기란 관계 속에서 역동적 균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성을 구성하는 또 다른 축은 시스템과 생활 세계관의 관계다. 시스템이란 정부의 행정조직, 시장제도 혹은 기업 조직 등과 같이 관료제적 규칙에 따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체계를 의미한다. 시스템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국민개병제는 그 규칙하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군대를 가야 한다. 다녀왔습니다. 네, 네, 잘 다녀왔어요. 네, 만기 전역입니다. 또한 합의된 법을 어기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고 복지 혜택은 규칙에 따라 집행된다. 물론 모든 일이 이처럼 기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당위성에 따라 규칙대로 행동하도록 요구되는 것이 시스템이다. 반면에 사람들의 생활 세계는 개인들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때론 친밀하게 상호작용하고 분노감이 갈등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생활의 장이다. 법학자나 행정학자와 달리 생활 세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는 이 생활 세계가 삶의 중요한 토대라고 주장한다. 사람은 부여된 규칙대로만 살지 않으며 때로는 감정과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타인과의 교감, 공정성에 대한 예민한 감각, 소통을 통한 공감대의 확산 등이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만약 시스템이 생활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시민들의 생활과 무관한 규칙과 제도로 만들어졌다면 시민들은 생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소외된다.
하버마스는 후기 산업 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상을 과대 성장한 시스템에 의해 생활 세계가 식민화된 것으로 표현했다. 사회는 점점 더 정교해지고 체계화되는데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왜소해지고 소외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시스템의 과대 성장은 많은 이들의 불평을 살 것이다. 사소한 불평이면 불평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런 불평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이다. 따지고 보면 민주화가 그런 과정이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으로 억누르기만 하는 시스템은 생활 세계의 시민들에게 불만과 분노를 촉발시켜 저항을 낳는다. 심한 경우에는 남미의 일부 국가에서 보듯이 반정부 세력이 등장해 내전을 벌이기도 하고 니카라과의 경우 기존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기도 했다. 좋은 사회란 시스템과 생활 세계 간에도 긴장감 있는 기랑 관계가 존재하되 양자 간의 역동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의와 평등, 연대와 역량을 생활 속으로. 품격이 있는 사회란 앞에서 제기한 두 축, 즉 개인과 공동체 간, 그리고 시스템과 생활 세계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다. 자, 여기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는 사회.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개인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 간의 긴장과 균형이 필요하다. 개인은 자유와 창의를 최대로 발휘해 발전해야 하지만 그것이 공동체적 지향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아야 그 사회의 품격이 유지되고 지속 가능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분위기 있잖아요. 아, 저거는 하면 안 되는데. 아, 저거 별로 안 좋은데. 라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생각했던 그런 어떤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어떤 이거 참 제가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공동적 약속이라고 해야 되나? 네. 공동의 약속, 암묵적인 약속들, 공공 도덕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말하면 되겠네요.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해야지. 네, 그 사회는 계속 그 사회의 품격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네요. 둘째, 갑자기 말하려고 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책 읽으랴, 뭐 단어 생각하랴 쉽지 않네요. 여유 있게 하는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합니다. 빠르게 할 때도 있고 느리게 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 빠르네요. 둘째, 생활 세계의 활력과 시스템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갈등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구조적 유연성을 갖추게 되고 사회의 품격이 높아진다. 그래야 국가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밑으로부터의 참여를 통해 제도를 바꿀 수 있고 반대로 생활 세계가 너무 무질서해졌을 때 이질성을 통합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 생활 세계와 시스템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역동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곳이 품격이 있는 사회다. 그렇다면 품격이 있는 사회가 지향하는 주요 가치는 무엇일까? 앞에 제시한 두 축을 교차하면 거시적 시스템, 미시적 시스템, 거시적 생활세계, 미시적 생활세계 등의 네 영역을 구획할 수 있는데 각 영역마다 바람직한 가치가 존재한다. 첫째, 거시적 시스템의 지향 가치는 정의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마이클 샌델식으로 이야기하면 분배적 정의는 한 사회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출 때 구현된다. 즉 정의로운 사회는 그 사회의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미시적 시스템에서는 평등이 주요 가치다. 모든 사람이 시스템이나 제도상의 차별 없이 고른 기회를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네요. 모든 사람이 시스템이나 제도상의 차별 없이 고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가치를 말한다. 골고루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셋째,
거시적 생활 세계에서 구현할 가치는 연대감이다. 각 개개인이 뿔뿔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응집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밀시적 생활 세계에서 구현할 가치는 개인 역량인데 이는 개인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한 가치다. 따라서 아마티아 센이 말한 바와 같이 개인이 가진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결국 품격이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할 때 지향하는 가치는 정의, 평등, 연대, 역량이라 하겠는데 여기서 연대는 무엇인지 아시죠? 모이는 거, 결속을 말합니다. 여전히 설명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그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제적 조건들에 대해 고민해 왔다. 첫째,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 안정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만 혹여 직업을 잃거나 은퇴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정의로운 사회다. 둘째, 평등한 사회의 기초는 차별을 없애고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남녀 간, 인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본인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이유로 차별받는다면 곤란하다. 이런 차별을 없애야 평등한 기회를 가진 포용적 사회로 갈 수 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진 않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 하고는 있지만, 네, 아직은 좀 미흡하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연대는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고 공통의 투명한 규칙하에 응집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실현된다. 넷째, 셋째 연대는 서로가 신뢰를 하는 상태에서 거짓 없이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연대가 가능하다. 넷째, 역량은 개인이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적 역능성이 갖추어져야 실현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교육과 훈련을 통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운명을 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자, 이것은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것은 이것 또한 직업도 될 것 같고요. 일자리가 있어야 역량을 펼칠 수 있으니까. 혹은 교육. 네. 교육도 자기가 받고 싶은 교육들은 얼마든지 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교들은 네, 좀 네, 기업이죠, 사실. 대학이 아니라 기업입니다. 네, 공기업이죠.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하는 거니까 공기업. 갈수록 늘어만 가는 사회적 불신. 그렇다면 이렇게 이상적인 좋은 사회의 가치, 즉 사회의 품격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는 과연 좋아지고 있는가? 마침 필자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대략 9년 동안 사회의 품격에 대한 공동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다음은 그 방대한 연구의 일부인데 1997년 외환위기 직전부터 시작해 그 후 10여 년간 한국 사회가 보인 변화의 트렌드를 그림 한 장으로 요약한 것이다. 아, 네. 그림, 네. 어떤 이것도 표처럼 보이는데 체계 제도, 생활 세계, 개인 수준 발전, 사회 수준 발전 여러 가지가 있네요. 대략적으로 보면 안전사회, 의료 방제 교육, 주거 빈곤 범죄, 위험사회, 불신사회, 신뢰사회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제안한 네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좋아진 측면과 나빠진 측면의 양방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첫째, 사회 경제적 안정성 영역에서는 의료, 방제, 교육 쪽의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져서 보다 안전한 사회로 간 측면이 있지만 주거, 빈곤, 범죄의 문제는 조금 나빠져서 위험 사회로 근접했다. 그러니까 요새 범죄율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거의 범죄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범죄가 좀 많았지만 점점 살기 좋아지면서 범죄가 줄어들다가 요새 다시 좀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특히나
강력 범죄들이 늘어난다는 거.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둘째, 사회적 포용성 측면에서는 남녀 간의 차별이 줄어든 것이 긍정적인 변화지만 실업과 불평등이 증가하고 가족 내 결속이 감소하는 등의 부정적 변화도 눈에 띈다. 셋째, 사회적 역능성 영역에서는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자기 개발이나 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으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않고 해결하려 노력하는 일이 늘어난 점은 활력 사회를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하지만 투표율이 여전히 낮고 노조 조직 비율이나 신문 구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무기력한 사회로의 변화를 드러낸다. 이처럼 새 영역에서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가 혼재되어 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네 번째, 사회적 응집성 영역의 변화다. 문화적 관용이 미미하게나마 늘어난 반면 불신이 크게 늘었다. 다시 말해 사회의 품격을 보여주는 각 영역에서 긍정과 부정으로의 변화가 공존하지만 응집성의 수준에서는 불신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전체의 변화를 요약하는 키워드다. 한국 사회가 아무도 믿지 못하는 신뢰의 적자로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 연구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 이게 참 슬프네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뭐 갑자기 엉뚱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에 사기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사기가 많이 늘어났는데, 사기를 쳐서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불신의 사회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어쨌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목이 메이네요, 갑자기. 사기범들 강력 처벌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책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습니까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명강 시리즈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참 재미가 있네요. 정말 강의를 듣는 느낌이라서 평소에도 강의를 좀 즐겨 듣는 분들이시라면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뭔가 좀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뭐 댓글이나 남겨주세요. 네, 외롭습니다 요새. 감사합니다.